안녕하십니까. 사랑, 나눔, 행복을 실천하는 Y마트를 호남 최고가 아닌 전국 최고의 유통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현장에서 계시는 Y마트 대표님을 뵙게 돼서 반갑고 영광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중요시하는 Y마트 대표이신 김성진 회장님의 철학으로 설립된 Y마트 인스쿨의 아카데미에 사단법인 피플리드 피플의 김덕종 원장님께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강사로 초대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광주에 오면은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고향은 순천이고 또 제가 예전에 현직에 있을 때 광주에 저희 오리 생산 공장이 있어서 많은 공장을 했었습니다. 그 사이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이슈는 사실 많이 수그러들었지만 외부적인 요인인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외국 금융사 파트너로 인한 달러화 급등으로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국내 경제에도 많은 영향이 있어서 외국인 소비자들이 지갑을 받고 있어 마트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을 텐데 바쁘신 시간을 쪼개서 교육 때문에 자리에 오신 대표님들을 뵈면서 현직에 있을 때 아니라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게을렀던 제 모습을 보면서 많은 반성과 함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학창시절과 사회인이 돼서도 공부와 교육은 전혀 저와는 상관없다고 할 정도로 관심 갖기였습니다. 또한 지인들께서 저에게 책을 주시면은 제일 싫었었는데 그런 제가 책을 출간하고 특강을 하러 다니고 있으니까 세상에는 아무도 아무나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작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전문적인 강사가 아니다 보니까 항상 강의 요청 경우에는 망설여지고 하고 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 강의가 이론과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하는 강의가 아니고 현장에서의 실전 경험을 전달하는 방식의 강의라서 경험 위주의 부연 설명이 필요한 반면에 조금 전에 강의를 해주신 분들이나 전문적인 강사님들께서는 시간에 맞게 교환을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면서 강의 시간을 조절할 수 있으십니다만 그렇지 못한 저는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준비했던 교환을 전부 전달하지 못하고 끝내기 때문에 귀한 시간을 내주신 분들에게 실망을 시켜드리지 않았다는 생각에 강의를 끝내고는 항상 후회를 하고 합니다. 오늘도 김덕종 원장님께서 강의 요청을 받고 수락하고 지금 이곳까지 오면서 많은 후회를 하면서 왔습니다만 하지만 후회만 할 것이 아니라 귀한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리면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을까 하고 많은 고민을 해보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5절 신화에 아까 말씀하셨던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업의 달인이라고 해서 오신영달이라는 과분한 별명까지 만들어 모든 미디어에서 평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영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께서 몸담고 계신 사업 분야의 유통산업과 제가 몸담았던 35년간 몸담았던 제조업의 영업 형태가 틀리고 지금까지 직장 생활의 대부분 영업 위주로 해온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영업은 하면 할수록 어렵게만 느껴져서 좋아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피로 다니던 첫 직장인 삼풍제지 주식회사를 그만두고 경력을 그만두고 1980년 5월에 막연하게 영업을 선택하고 주식회사 진로에 처음 입사를 했을 때 제 선배 한 분이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스타장, 자네가 영업사원으로 입사를 하였는데 지금부터 영업을 그만두는 날까지 진정한 거래선을 2곳만 만들면 영업사원으로서 성공했다고 자부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 선배님의 말씀을 비웃으며 속으로 되새긴 말이 있습니다. 2곳이 아니라 200여 곳도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미디어와 주변에서 영업의 달인이라고 과분한 평가를 받은 제가
지금까지 진정한 거래선을 한 곳도 못 만들고 퇴직했을 만큼 영업은 하는 만큼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거래선과 영업인들은 서로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출발지에서 목적지가는 절도 내일과 같이 평행선을 유지하며 목적지에 도착하는 관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선배님 말씀대로 두 곳의 진정한 거래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결과 영업에 대한 제 자신만의 결과를 얻어내고 그동안 저와 영업을 같이 했던 후배들에게 영업이란 상대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고 상대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는 제품을 먼저 팔지 말고 자기 자신을 팔으라고 자신있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비록 한 곳에 진정한 거래선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선배님 말씀대로 두 곳의 진정한 거래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결과 주변에서 과분한 평가와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영업을 하면 할수록 어렵고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어설피 영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제 보잘것없고 초라한 이력서를 보여드리면서 그동안 이 자리까지 오면서 부족함이 많아서 유난히 위기도 많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오류맥주 규모의 기업에서 대표이사가 되려면 기획, 재무, 회계 또는 엔지니어 출신들이 대부분인데 영업 출신의 고졸 학력이 전부이고 영어를 포함마마에 호랑이보다도 더 무서워하고 전혀 모르는 제가 전 세계 3대 상업펀드가 경영하는 외국계 기업과 전 세계 맥주 생산 및 판매 1위 기업에서 임원을 거쳐서 직장인들의 최고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이사까지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나에게 위기가 오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또는 저렇게 부족함이 많아도 저런 위치까지 갈 수 있는데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젊은 시절에 성공하신 세러리맨 선배님들의 성공 스토리를 SB 기사를 보고 직장 생활의 성공에 대한 꿈과 희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이 있으면 시간이 짧아서 설명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오비맥주가 90년대 초에 아시다시피 70% 마켓시어로 우리나라 맥주업계의 독보적인 1위 기업이었었는데 38% 마켓시어까지 추락하면서 14년간 2등 기업으로 있다가 14년 만에 선두 재탈환을 해서 2009년에 18억 달러인 2조 3천억 원의 오비맥주를 매각하고 한국 시장을 떠났던 당사자인 세계 맥주 판매 1위 기업인 AB 인베브가 매각 후에 만 5년 만인 2014년 4월에 58억 달러인 6조 5천억 원의 오비맥주를 본인들이 다시 재인수하게 되었고 38% 마켓시어까지 떨어졌던 오비맥주가 매각 당시 67% 마켓시어까지 올릴 수 있었는가에 설명을 드리면 외부적으로 요즘 같은 빅데이터 시대에도 영업은 디지털 방식보다는 아날로그식 펜토 아이디어로 상대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제품보다는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다해서 팔았을 때 고객 또는 거래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구성원들이 나 차례하는 생각보다는 나 하나만이라도 라는 생각으로 행동하는 의식 변화와 상하, 동료 간에 더 나아가서는 노사 간의 진심에 담긴 소통에 의한 의식 변화가 기업의 성패에 크나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교훈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제 현장에서의 작은 실천 이야기가 혹시 잘난 채로 들릴 수 있는데 현장에서의 실제 경험을 가감없이 설명드리기 위함이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특강 요청형은 망설이고 후회를 하면서도 다니고 있습니다. 돈 때문은 아니고 4년 이상 계약을 남기고 있던 2014년 12월에 주변의 많은 분들께서 부러워하는 오비맥주 대표이사를 주변의 많은 분들 말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사임하고 그동안 쉼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던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재능과 긍정 기부를 실천하기 위해서 강의를 해서 받은 강의도 전액과 제 개인적인 기부금을 1+1으로 합쳐서 작년 말까지 2억 2천만 원을 10여 곳의 NGO 단체를 통해서 기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기부를 하면서 기부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라는 깨달음을 얻었고 당분간 교육할 생각입니다.
조금 전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손 꼽는 게 첫 번째가 교육을 받는 일이고 두 번째가 주변의 지인들께서 채워주는 것은 제일 싫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특강을 하러 다니고 2018년 8월에는 주변에 많은 분들 가운데 진심을 팝니다라는 책을 출간해서 저자 특강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다행히 주변 분들의 많은 도움으로 6세까지 출간해서 인쇄도 이쁜데요. 사랑의 공부를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 초라한 이력서를 보여드리면서 직장 생활의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었는지 설명드립니다. 제가 이력서를 듣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고졸 출신이거든요. 공부를 진짜 못해서 대학 진학을 포기를 했어요. 저희 때는 지금은 요새는 수능을 보는데 저희 때는 사실 예비고사를 봐요. 예비고사를 봐가지고 커트라인이 예비고사 성적에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 커트라인을 만들어 놓고 그 커트라인이 안 되면 대학 진학이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제가 사실은 이 왼쪽에 큰 흉터가 하나 있어요. 왼쪽에. 그런데 중학교 1학년을 딱 들어가니까 그동안 이렇게 머리를 기르고 있다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우리 때는 머리를 막 치게 되잖아요. 치면서 보니까 제 흉터를 큰 흉터를 보게 됐어요. 그 흉터를 보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죠. 아무래도 감수성이라든가 이렇게 제일 예민했을 때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흉터를 보면서 제가 사춘기가 일찍 오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부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되더라고요. 이 사춘기.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가 아시다시피 제일 중요할 때거든요. 영어 처음 시작했죠. 수학이었죠. 국어영어로 치더라도 그런 기초 과정을 다 잊어버리고 공부에 대한 취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결국에는 공부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되고 그때 마치 삐뚤어지지는 않고 태권도를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때는 당수라고 했죠. 근데 이제 지금은 태권도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태권도를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공인 6단입니다. 전에는 현직에 있을 때는 제가 한 100kg 가까이 됐었거든요. 근데 현직을 그만두고 퇴직하고 나서 지금의 몸무게는 약 한 80 이상 kg. 지금은 태권도를 했다 해도 다들 믿으세요. 그때 90kg, 100kg 나갈 때 제가 태권도 6단이라고 안 믿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 시절을 태권도로 저걸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진학을 포기를 하면서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제일 부모님한테 두려운 거는 대학 진학을 못한 겁니다. 그게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죠. 실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제일 두려워했던 게 대학 진학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군대 가기 전까지는 그런 태권도 서범으로서의 저걸로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특히 군대 가기 전에 왜 그러냐면요. 우리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졸이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이렇게 적으면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군대를 갔다 오기 전에는 취직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도 사실은 상고를 나왔지만은 취직하기가 왜 힘드냐면은 군대를 안 갔다 오니까 취직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때 취직할 수 있는 그 직종이 은행원, 상고를 나오나 은행원이나 공기업 같은 데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실력도 안 되고 그래서 청년기에는 도림장 격리, 공장 격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 군필 전에는 그렇게 큰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하다가 군대를 갔다 오고 난 이후에 3분제의 격리고 좌우가에 입사를 합니다. 사실은 그때가 저한테는 제일 어려웠던 시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등학교 졸업해서 군대 가기 전까지 취직을 못해가지고 방황하면서 많은 직장을 떠돌아다녔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었던 시절인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그런 그 위기가 오거나 저한테 뭐가 오면 항상 그때를 생각합니다. 그 어려웠었던 때 취직을 못해가지고 방황하고
일했었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항상 힘을 내고는 그 위기를 돌파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그래도 직장이라는 직장이 삼성재지라는 그 제지회사의 경리부에 입사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권도를 하다 보니까 밖으로 돌아다니는 이런 그런 것이 상당히 저한테는, 그러니까 외부 활동을 하고 싶은데 경리라는 자리가 그렇게 외부 활동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같이, 그때 그 사장님한테 영업을 하고 싶습니다. 삼성재지에서 영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냥 그대로 경리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직장 생활을 경리로 하고 있다가 80년 초에 진로에서 대대적으로 사원 모집을 합니다. 80명이라는 인원을 직원을 뽑는데, 그때 신문 기사를 보고 응시를 합니다. 근데 그 대부분 보면 대기업들 이런 때 뽑을 때 보면 전부 다 대졸 출신을 뽑았는데, 그때 마침 진로에서 고졸 출신도 같이 뽑더라고요. 그런 바람에 주식회사 진로로 입사를 합니다. 그때 80명을 뽑는데 저희 동기들이 80명이 뽑혔는데 한 4,000명이 왔었어요. 지금은 뭐 제가 다녔던 오비맥주 같은 경우도 현직에 있을 때 이렇게 보면은 그 1,000명 뽑으면 한 3만 명, 4만 명도 오르지만은, 100명 뽑으면 한 3만 명, 4만 명도 오르지만은, 그때 50년, 80년도에 80명 뽑는데 4,000명이 왔으면 엄청난 경쟁이었습니다. 근데 그 경쟁 속에서 80명 입사에 12명 고졸 출신으로서 주식회사 진로, 그러니까 주력에 몸을 담게 됩니다. 단순히 막연하게 영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80명의 직원이 전부 다 영업사원이 아니라 거기에는 뭐 관리, 생산 쪽에 그다음에 뭐 기획 이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고, 고졸 그 영업사원들은 한 30명 정도 뽑았었거든요. 근데 거기 12명이 고졸 출신으로서 입사를 합니다. 입사를 하면서 제 꼬라지는 생각 안 하고 80명 입사를 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같은 동기들인데 입사를 했다 보니까 고졸 출신하고 대졸 출신하고 신분이 틀리더라고요. 고졸, 대졸, 신분이. 그리고 또 말씀드린다면 그 우리 동기들이 사실은 석사, 박사, 그 당시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5월 15일 날 입사를 하고 아시다시피 3일 뒤에 광주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물론만큼 그 당시가 혼란스러운 시기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0명 가운데 4,000명이라는 아주 엄청난 응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제가 입사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제 꼬라지는 생각 아니고 내가 저 친구들보다 못한 게 뭐가 있나 라고 생각해 봤더니, 지식만 못하지 다른 거는, 왜 직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년 동안 직장을 다니고 있었었고, 그러니까 경력도 있고, 단지 우리 동기들보다 못했던 거는 학력인데, 지식인데, 그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뭔 생각을 했냐, 내가 언젠가는 맨 마지막에 와서는 내가 너네들보다도 더한 자리에, 더 높은 입지에서 한번 있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꿈을 꿨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졌던 게 20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90년, 그러니까 입사를 하고 나서 99년 2월에 제가 부장 승진입니다. 근데 99년이 어떤 해였었냐면은 98년에 IMF가 터집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혼란이었었고, 저희 나이대가 사실은 IMF 명퇴세대입니다. 이제 아까 아버님한테, 어머님한테 제가 부조를 했다 그러는데, 항상 우리 아버님께서 나가셔가지고 친구들 만나고 술 드시고 오시면은 항상 그늘이 져 계세요. 물론 뭐 안정된 직장은 다니고 있지만은 친구분들, 자제들은 전부 다 대학을 나오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안정됐다고 그러지만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 보니까 항상 뭐 자식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항상 그늘이 져서 술을 드시고 싶으면 그늘이 져있었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제일 불효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랬는데 99년 2월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저희 세대가 전부 다 은퇴 세대인데 99년 2월에 나머지 아버님 그 자제분들이 거의 다 은퇴 세대로 다 회사를 그만두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99년 2월에 부장승진을 합니다. 근데 이 부장승진을 했었을 때 저희 아버님이 뭐 친구들 자제들이 그만둬서 가는 게 아니라 아버님 딴에는 엄청나게 기쁘셨던 것 같아요. 그 웃는 모습을 보고 5개월 만에 아버님이 돌아가십니다. 아버님. 그래서 일단은 불효는 면했죠. 면하고 나서 더 큰 일이 벌어진 게 99년 2월에 부장승진이 되고 아버님이 5개월 뒤에 돌아가시고 5개월 뒤에 10개월 만에 부장된 지 10개월 만에 입원이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그런 초고속 승진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동기들 사이에서는 제일 먼저 임원 승진이 됩니다. 임원 승진도 또 어떤 임원 승진이냐면 사실 영어 보는 사람이 제일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사실은 영어 본부장이거든요. 영어 본부장을 한번 하고 그만두고 싶은 게 그게 영어 했던 사람들의 그 로망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그 기업에서는 서울 쪽에 있는 서울 그 권역에 임원이 되는 게 제일 큰 그 로망입니다, 사실. 그런데 99년 12월에 10개월 만에 임원이 되면서 저는 파격적으로 서울 권역 임원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진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기들 중에서 제일 먼저 승진을 해서 불효를 만회했습니다. 사실은 임원 승진 때까지 무슨 순탄하게 갔냐는 건 아니고 저도 2번의 인사 고과가 들어가게 됐고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4번의 발탁 인사가 될 정도로 굴곡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중간에 93년도에 사실은 제가 사표를 쓰고 사월 투자를 했었습니다. 93년도에 사표 쓰고 여기 뭐 다 아실 겁니다. 이 호남에도 많으니까 주류 도매사를 제가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우리 유통 과정이 좀 이 주류는 나라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기 때문에 대리점이라고는 없습니다. 대리점이라고는 없고 유통 채널이 대부분이 보면 주류 도매사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그 국가에서 내준 면허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예를 들어서 진로만 파는 것이 아니고 또 하이트만 파는 것이 아니고 오비만 파는 것이 아니고 전체 주류를 전부 다 팔게끔 하는 면허 사업체입니다. 근데 93년에 이제 좀 저도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근데 이게 주류 도매사라는 건 법인이거든요. 법인이고 상당히 규모가 크고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 매출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제가 투자를 100% 투자는 아니고 일부 투자를 하고 성남에서 3개 정도의 도매사를 갖고 있는 그 회사에 지분을 투자를 해갖고 회사를 그만두려고 했었습니다. 그만두려고 했는데 사표가 저기 안 됐어요. 수리가 안 됐습니다. 사표 수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사표 수리를 안 해주는 바람에 결국에는 주저앉고 말았는데 좀 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하실 수 있는데 그때 진로의 그 가치가 엄청났었을 때입니다. 우리 광주에서는 진로라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진로라는 제품이 별로 큰 역할을 못하는데 서울 수도에서는 진로의 진로 제품을 얼마만큼 받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 영업 과장이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루에 소주를 50상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이권을 주는 게 그런 권리를 주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그거를 받고 나와야 되는데 안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는데 저는 안 주겠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3개월 만에 제가 두 손을 들고 다시 그냥 그 사표를 걷어들인다고 직장 생활을 했던 게 지금까지 이제
지난번에 이제 2014년에 그만둘 때까지 했죠. 그래서 남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사표를 안 썼으니까 그게 오히려 더 좋았던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때 사표를 받아줬으면 아무래도 지금보다 더 큰, 지금 그 성남에서 그 제가 발랄했던 그 도매사가 상당히 큰 규모의 그 주류 도매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보다 더 잘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고 어려움도 많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일 큰 위기가 닥칩니다, 저한테. 그 위기가 닥치는 그 큰 위기가 2003년 5월 달에 진로가 법정 관리를 받습니다. 법정 관리 받으면은 법정 관리에서의 그 임원은 거의 임시 직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48명의 임원이 진로 그룹에, 그 당시에 회사 법정 관리 받기 전에 진로 그룹에 있었던 임원이 48명인데 그 48명 중에 5명의 임원만 남고 전부 다 회사를 옷을 벗게 됩니다. 다행히 저는, 다행히 모르지만 다행히 2003년 5월 14일 진로 법정 관리를 받으면서 5명의 임원 중에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9년 12월에 임원이 되면서, 임원 되고 나서 제 마음이, 그 전에는 동기들 모든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앞만 보고 뒤는 안 보고 나쁜 짓은 안 했지만 앞만 보고만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임원을 딱 되는 순간에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임원이라는 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나 같은 놈이 임원이 됐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게 나를 위한 임원이 아니라 주변을 위한 임원이구나.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저만 보고 달려왔었는데 99년 12월에 임원이 되면서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를 버리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99년 12월에 임원되면서 그때부터 제가 저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주변을 생각하고 주변을 아끼게 되고 주변 사람들을 많이 챙기게 되고, 이런 것이 결국 2003년 뒤에 2003년 5월에 법정 관리를 받을 때 그게 주변의 눈에 엄청나게 좋게 보였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8명의 임원 중에서 5명의 임원으로서 남았던 그것이 그러니까 저는 리더십을, 이런 리더십을 봅니다. 항상 어디 가든 간에 그 리더십의 제일 큰 기본은 희생과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리더십에. 이 간부들이 대부분 보면 자기를 위해서 세상을 살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근데 우리가 지금 영웅이라는 게 없잖아요, 거의. 근데 지금까지도 영웅으로 남아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이순신 장군이세요, 보면은. 딱 그건 한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 이순신 장군이 왜 그렇게 아직까지도 좋을까라는 생각을 봤을 때, 그분의 리더십은 저는 희생과 배려의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백성들을 위한 배려. 언젠가 한번 언제죠? 명량이라는 영화가 아직까지도 제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관객을 모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명량이 사실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전부 아까 말씀드린 공문 잡지만, 저희 어렸을 때 항상 이순신 장군에 대한 난중이 이렇게 책도 많이 봤지만은 또 영화, 그다음에 연극도 많이 보고 많이 읽고, 보면 송이순신, 남중에서 이름만 바꾸지 전부 다 이순신 장군의 일등이거든요. 그런 그 영화가, 그렇게 뻔한 스토리의 영화가 그 해에 지금까지 깨지 못하는 그런 신기록, 관객들한테 1,800만인가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그걸 왜 그랬었을까? 라고 얘기해 보면, 저는
자신 있게 입을 수 있습니다. 저는 뭐 그 영화를 보지도 않았지만 왜 자신 있게 입을 수 있는가? 이순신 장군의 희생과 배려, 리더의 덕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일 큰 덕목이 희생과 배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그래도 제 나름대로 저를 버리고 희생과 배려했던 것이 그 진로 법정관리에 들어오는 법정관리인이 생각할 때 리더십에 대한 그런 것을 보시고 5명의 임원으로 영업에 유일하게 한 사람 내겨놓은 게 저였었습니다. 어쨌든 2003년 5월에 진로의 법정관리로 5명의 임원이 남았었는데 어쨌든 그리고 나서 2005년 8월에 하이트에서 진로를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이트 진로라는 그 회사가 생기는데 2005년 8월에 하이트에서 진로를 3조 4천억 원에 인수를 합니다. 그 당시에 진로의 채무는 2조 8천억밖에 안 됐었는데 인수를 3조 4천억이라는 돈, 그 정도로 진로가 법정관리 받았을 때 오히려 영업을 법정관리 받으면서 직원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그 위기를 돌파합니다. 그때 그것이 결국에는 마케시오가 법정관리 받기 전보다 받았었을 때가 더 높아져가지고 2조 8천억이라는 그 채무받기는 없는 2조 8천억 채무가 있는 회사를 그 당시에 그 법정관리 회사에서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거를 내가 그 수순을 밟을 때 2조 3천억만 받으면은 아주 진짜 훌륭한 딜이라고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이 2조 3천억이 아닌 3조 4천억까지 올라갈 정도로 기업 가치가 올라갑니다. 어쨌든 그런 그 하이트에서 3조 100억 원의 하이트를 인수를 하고 저한테는 최대 위기가 옵니다. 뭐 그대로 2005년 8월에 근무를 하지만은 2007년 12월에 저한테는 최대 위기가 오는 게 뭐냐면 하이트 주조주정 대표이사 겸 법정관리인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주조주정 대표이사 겸 법정관리인이라고 하면 왜 위기라고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권역 임원이라고 하면요, 주류 회사에서는 최고의, 그러니까 본부장 다음으로 최고의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서 하이트 주조가 여러분들 어디라고 말씀드리면 더 편하냐면 옛날 보배가 하이트 주조가 됩니다. 그리고 보배에서 만드는 그 주정회사가 하이트 주정이고요. 그 익산에 있는 작은 한 4,500억 정도 매출을 올리는 그런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정관리인으로 가니 주변에서 전부 다 저를 좌천으로 생각하고 또 그 자리로 가면은 항상 2년 있다가 그만둡니다. 2년 있다가 그만두게 되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장인수 상무가 결국에는 이제 익산으로 가서 좌천이 돼서 익산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영업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럴 때 사실 긍정의 마음을 갖습니다. 남들이 어떤 시선을 줬던 전 상관없어요.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그래? 야, 내가 나한테 경영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회사가 줬구나라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제 생각이 긍정적인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회사를 운영해본 경험이 없는데 그런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작지만 내 돈 안 들이고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회사가 줬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갑니다. 가서 결국에 긍정의 마음으로 내려가서 이때 회사 경험이 오비에서 화려하게 꽃을 핍니다. 오비에서. 그러니까 하이트 주조주정을 내려가자마자 첫 해에 흑자 경영으로 바꿔놓습니다. 영업만 했던 사람이 흑자 경영으로 바꾸고 특히 노조가 2개임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2개입니다. 주정에도 하나, 주조에도 하나. 그런 노조가 2개임에도 불구하고 첫 해 내려가서 그 노조가 협상을 해서 백지임 또 임금 동결 그 당시 어려우니까요. 어쨌든 그런 그 쪽에서 현장에서 직원들과 소통을 하면서 같이
솔선수범해서 같이 실행하고 했던 것이 저희가 57년 만에 직원들한테 진짜 57년 만에 성과급을 주게 됩니다. 그 당시에 하이트 하이트 그룹은 오비 맥주를 너무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이게 보통 보면은 대기업들이요, 그 기업을 인수할 때 기업의 저주라는 게 있습니다. 너무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그것이 경영에 위기까지 오는 그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이트도 마찬가지고 3조 4천억이라는 돈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샀던 것이 화분이 돼서 결국에는 그 해에 상장을 못하게 됩니다. 저희가 2019년에 원래 상장을 하게 돼 있어서 상장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룹 전체가 비상이 걸려 있었던 그 해에 저희 하이트 주정 직원들은 57년 만에 성과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뒤인 2009년 11월에 헤드헌터를 통해서 스카우트제의가 옵니다. 매년, 저는 사실 99년도부터 매년 스카우트제의가 있었는데 왜 오비를 진로를 못 떠났었냐면,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아버님, 어머님한테 불효를 만회해준 회사가 진로이기 때문에 제가 그 어려운 회사를 놔두고 옮기기가 상당히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리 때문에 있다가 결국 하이트 진로가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졌었냐면, 그동안 1등 회사에서만 영업을 했었는데 그때가 제 나이가 55세였었습니다. 사실 어디에 도전한다라는 건 쉽지는 않은 겁니다. 사실 그 55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 연속 흑자 경영을 하고 있고 모든 게 다 지표가 다 좋은 그런 상태에서 스카우트제의가 들어오는데 쉽게 55세 그때 자리를 옮긴다라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또 무슨 잘 되는 회사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오비 맥주가 2등 회사로서 마켓시가 38%까지 떨어졌으니까요. 2등 회사로서 있었던 그런 때인데 제가 큰 결심을 내립니다. 뭐냐면 늦게나마 한번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55세에 인터뷰를 받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11월에 받고 그 다음에 2010년 1월에 오비 맥주 부사장으로 영업본부장으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제가 입사를 할 때 몇 번 그 오비에서 와서 스카우트제의를 하고 매년 왔다 그러지만 이번에 이제 왜 달렸냐면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그런 회사였었거든요. 그 오비 맥주가.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전 세계 그 사모펀드계에서는 1, 2, 3위 안에 들어가는 대규모 사모펀드입니다. 그런 사모펀드가 오비 맥주를 인수를 해서 영업 책임자를 수소문 끝에 저를 찾아서 다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오비에 들어가면서 제가 세 가지 그 인터뷰하면서 제가 세 가지 요구를 합니다. 세 가지 요구를 들어준다면 제가 입사를 진짜 고려해 보겠습니다라고 그 사모펀드들하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입사 조건이 세 가지인데, 입사 조건의 첫 번째가 뭡니까 물어봐서 대부분 책 그렇지 않으면 연봉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세 가지 요구 조건에 하나도 안 들어요.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영어 스트레스 주지 말라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고 해서 제가 55세, 56세에 직장을 옮기면서 사전 비정하면서 제가 이 조직생활을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저 때문에 영어를 못 안 하겠다, 못하게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조항을 내서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직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직원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사원들이 밖에 나가서 거래소 사장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맨날 하는 얘기가 우리 회사는요, 영어 못하면 승진의 꿈도 못 보고요. 전부 다 영어 잘하는 사람들만 우리 회사는 성공하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더 심한 거는 밖에 나와서 거래소 사장님들이나 거래소에 있는 키맨들한테 스트레스를 또 줘요. 본인들은 어떤 스트레스를 주냐면은 본인들이 워낙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까 이 짧은 그러니까 그 약어 같은 거를 많이 쓰거든요. 약자 저를 많이 씁니다. 영어를. 근데 그게 회사에 나와 있는 저게 수백 개가 돼요. 그런 용어가. 그런 용어를 회사에서 쓰던 직원들이 밖에 나와서 거래소 사장님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키맨들하고 대화할 때 본인들은 스스로 써버려요. 그 영어 약자를.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은 KR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영어를 막 대화를 하다가 KR이라는 단어를 대화를 합니다. 그럼 KR이 뭐냐? 그거 볼 때 분명히 상대가 그 모비 직원이 KR이라고 그랬는데 저거 분명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모르면은 망신당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묻지를 못하세요. 거래소 사장님들은 묻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요.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이 연결이 안 돼요. 그걸 모르면은. 근데 그 KR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쉽게 얘기하면 음식점을 KR이라고 한다고. 오비에서는 코리안 레스토랑 그게 KR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약자를 많이 쓰면서 거래처에 있는 직원들이나 거래처에 계시는 사장님들께 스트레스를 줘요. 본인들은 또 영어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래서 이 영어는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사실은 첫 번째 조건이 영어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오케이. 그래서 5년 동안 있으면서 저는 웬만한 인사 정도야 영어로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 저는 진짜 한 번도 영어라는 걸 안 써봤어요. 외국 사람들 만나거나 저걸 하더라도. 왜? 한국말을 했죠. 처음 만났을 때도 안녕하십니까? 헤어질 때도 만납시다. 그 정도 영어는 그래도 안 해요. 그래서 대신 또 그들은 저한테 약속을 지켜준 게 5년 동안 석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 안에 들어가는 석 달에 한 번씩 회의 한 6시간 동안을 회의하는 그 자리에 16명이 들어갑니다. 우리 한국 임원들 중에 등기 임원격인 임원들이 8명, 저쪽에서 미국에서 8명이 오면 16명이 들어가는데 16명 중에 저 빼고 15명이 있으면요 영어로 회의를 하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해요.